얼마 전 일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 문득 학창시절 이야기가 떠올라서 적어본다. 이제 20년 정도 된 일인데 우리 옆반, 이 반에서 엄청 심한 따돌림이 있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녀 불문하고 거의 반 전원이 한 아이만을 따돌렸던 것이다. 쉬는 시간에 속옷까지 강제로 벗겨 복도를 뛰어다니게 하질 않나. 화장실에 가둬두고 위에서 물을 뿌려대질 않나. 돈을 뜯어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건 직접 보지는 못했으니 모를 일이고. 어쨌든 반 전원이 그 따돌림에 암묵적이라도 동참한 것은 사실이었다. 그 때문이었을까? 이 반 녀석들은 묘하게 사이가 좋았다. 같은 반끼리 뭉쳐다니는 느낌이랄까. 동아리 활동하는 녀석들도 자기네 반 이야기는 결코 하려 들지 않았고, 그런데다 담임 선생님까지 그 따돌림을 못 본 척 방관했었다. 결국 따돌림 당하던 아이는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9월 사생대회 도중 그 반 아이가 호수에 빠져 죽은 걸 시작으로 교통사고로 죽은 아이, 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이가 나오기 이르렀다. 그뿐 아니라 투신 자살한 아이도 있었고 행방불명되어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아이까지. 거의 2달 사이 그런 일들이 한 반에서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끝내는 12월 초입, 담임 선생님이 목을 메어 자살했고, 이쯤 되니 당연히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아이의 귀신이 원한을 품고 저지른 짓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 반 옆 게시판에 붙어있던 반 아이들의 캐리커처에 페인트로 가위표가 쳐져 있던 적도 있다. 겁을 먹고 전학하는 아이들도 나오더니 결국 그 반은 졸업도 못하고 폐쇄되어 다들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다. 따돌림 당하다 자살한 아이는 어머니와 둘이 함께 살던 아이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외아들이 죽은 고통과 주변의 시선을 이기지 못한 것이겠지. 결국 학교에서는 그 문제의 반 주변을 회반죽과 페인트로 덧칠하고 불제를 들였다고 한다. 아직도 주변 정신병원에는 그때 미쳐버려서 아직까지 입원 중인 이 반 녀석이 있다. 살면서 유일하게 가까이에서 겪은 알 수 없고 무서운 체험이었다. 옛날에 히로시마에서 살았는데 거기 살던 무렵에만 이런저런 무서운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이야기입니다. 분명 그날은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운동회를 보러 와주셨지만 점심을 같이 먹고는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운동회가 끝나자 5시 무렵 나는 지쳐 있었기에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우리가 살던 맨션에 돌아오자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다 화장실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려와 눈을 떴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있는 화장실로 가서 오늘 너무 지쳤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거실 쪽에서
오늘은 외식이라도 하러 갈까?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배가 별로 안 고프니까 그냥 잘래 라고 말하고 방으로 돌아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작게 혀를 찼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일어난 시간은 12시 무렵이었습니다. 그쯤 되니 배가 고파진 나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화장실에서 윙윙대는 드라이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3-4시간 전과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엄마, 언제까지 말리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너 따위랑 상관없잖아. 죽여버릴까 보다. 그것 말고도 다른 말을 했던 것 같지만 어머니가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너무 충격이라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정신없이 말소리가 들리는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거실 가운데 있는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있는 게 보였습니다. 내용은 반 정도밖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충 이랬습니다. 어서 돌아오렴. 오후에는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늘은 네가 돌아오기 전에 나가야 하니까 간식이랑 저녁밥은 부엌에 만들어 두었어. 배고파지면 먹으렴. 그 편지를 어두운 거실에서 읽은 순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곧바로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내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달려들었던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건설 회사에서 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연말에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하루 작업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된 현장 사무실에 돌아왔는데 미팅용 테이블 위에 신문지가 덮여 있었습니다. 가운데가 묘하게 불룩한 게 뭔가 올려두고 그 위에 신문지를 덮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야 이거? 하며 무심코 신문지를 들쳤습니다. 그것은 지푸라기 인형이었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붙어있는. 으악하며 소리를 지르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뭔데 그래? 이거 지푸라기 인형이잖아. 이런 건 처음 봤는데 위험한 거 아닌가? 어느새 사람들이 꽤 몰려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가까운 사방댐 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가 들어왔습니다. 그 현장 사무소는 도로 공사와 사방댐 공사 공용이었거든요. 아, 이거? 마츠모토네 아저씨가 나무 자르다가 찾았더라고. 마츠모토라는 건 하청으로 일하는 토건 공사 쪽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작업원이 발견했는데 그냥 버리기도 기분 나빠서 사무소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이런 지푸라기 인형이 종종 있나 보더라고. 나도 가서 몇 번 본 적 있어. 인형은 내일이라도 근처 신사에 가져가는 게 옳지 않겠는가?
다음날 아침, 조회에 참석하러 현장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입구 근처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뭔 일 있던가? 밤중에 누가 사무실에 침입했나봐. 입구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사무실 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외진 곳에 있다 보니 경비 시스템 같은 것도 없어서 아침 일찍 온 아저씨들이 발견한 게 고작이었답니다. 입구 문에는 자물쇠를 달아놨었는데 억지로 비틀어 연 듯 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컴퓨터나 측량 도구같이 내다 팔면 돈이 될 만한 게 나름대로 있었는데 정작 그런 것들은 멀쩡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지푸라기 인형만큼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 저거 좀 봐. 내 앞에 있던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바닥에서 벽에 이르기까지 진흙투성이 발자국과 손자국이 잔뜩 찍혀 있었습니다. 저 발자국 말이요. 저건 맨발이구만.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철이 되면 뒷산에 버섯을 따러 간다. 초등학생 무렵에는 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둘이 함께 다녔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서는 혼자 다니거나 친구랑 다니거나 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친구랑 둘이서 같이 뒷산을 찾았다. 순조롭게 이것저것 딴 뒤 슬슬 돌아갈까 싶었던 때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그때도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친구는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따라서 위를 봤다. 목을 맨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둘이나. 너무 놀라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다는 걸 그때 느꼈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패닉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보고 있자니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라는 걸 깨달았다. 장난치고는 너무 심하네. 하고 화를 내며 친구와 산을 내려왔다. 나와 친구는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본 것을 전했다. 그러자 곧 접사 다리와 손도끼, 전지 가위를 가지고 셋이서 다시 마네킹을 치우러 갔다. 아버지가 접사 다리에 오르고 나와 친구는 접사 다리를 붙잡고 지탱했다. 아버지는 솜씨 좋게 마네킹의 목에 감긴 로프를 잘라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런 건 어서 버려버리자고 셋이서 우리 집 헛간으로 옮겨왔다. 그대로 버렸다가는 또 누군가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가능한 사람같이 안 보이도록 산산조각나게 부숴버릴 생각이었다. 마네킹이 입은 허름한 옷을 벗겼다. 마네킹의 배에는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써 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은 죽는다.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또 하나 여자 원피스를 입혀놓은 마네킹의 옷을 벗겼다. 역시나 그 마네킹의 배에도 글씨가 써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 아버지는 굳어버린 나와 친구를 달래며 가서 주스라도 좀 사오거라 하며 헛간에서 내보내셨다. 그리고 그 사이 혼자 마네킹 둘을 산산조각 낸 뒤 버려버리셨다. 그 이후 나와 아버지, 친구에게 그 사건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 말을 꺼내기조차 꺼림칙해서 여기에 글로 남기는 것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 라고 써있는 걸 보자 너무나도 괴로웠었다. (3월) 누나는 이사를 돕기 위해 관동 지방으로 향했다. 이사는 문제없이 진행되어 깔끔하게 마무리했다. 할 것도 없고 시간이 남길래 프로야구 시범 경기라도 보러 갈까 싶었다. 찾아보니 세이브 돔에서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즈와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다. 다음날 이 경기를 보러 가기로 했다. 경기 당일 세이브 돔에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다. 노점에서 먹을 걸 사서 느긋하게 먹으며 선수들이 몸 푸는 걸 구경했다. 관객도 늘어났다는 걸 느끼면서 프로야구 시범 경기 같은 걸 보러 오는 사람들은 대개 그 팀의 골수 팬이거나 집이 가까운 사람 정도겠지. 나처럼 양팀 팬도 아닌 사람이 혼자서 경기를 보러 오는 경우는 꽤 드문 일일 것이다. 나는 주니치 드래곤즈 팬이거든. 그날은 사이타마 세이브 라이온즈 홈이니만큼 라이온즈 팬이 많았다. 종종 그 사이로 드문드문 베이스타즈 팬이 보이는 정도. 세이브는 팬들 열기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돔안을 이리저리 돌아보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말을 걸었다. 형, 어느 팀 응원해? 돌아보니 거기에는 베이스타즈 유니폼을 입은 남자애가 서 있었다. 나는 주니치 팬이니까 딱히 어느 팀을 응원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다시 앞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아이는 꽤 끈질겼다. 아, 주니치구나. 감독이 불안하겠네. 올해는 잘 풀리면 우리가 주니치 정도는 뛰어넘을지도 몰라. 블랑코도 있고 두목이랑 후지이가 제대로 던져주면 말이야. 아, 시끄럽구만. 어디 좀 가버려라, 망할 꼬맹이. 그렇게 생각하며 조금 짜증을 내는 한편 이 녀석 야구 꽤 잘 아는구나 하고 감탄도 했다. 내용은 거의 잊어버렸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야구 지식을 내 귓가에서 떠벌떠벌 풀어놓는 것이었다. 야구 너무 좋아하네. 아니, 베이스타즈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야 할까? 베이스타즈는 최근 몇 년간 리그에서도 꼴찌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응원할 힘이 나는 것도 신기하네. 라고 생각한
그 순간 빨리 우승 좀 해주지 않으려나. 갑자기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아저씨처럼 굵고 위압감 있는 낮은 목소리가 되어 귓가에 울려 퍼졌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남자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무서워서 모르고 넘어갔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그 남자아이가 입고 있던 유니폼은 15년도 더 된 그 옛날 베이스타즈가 우승했던 시즌의 유니폼이라는 걸 말이지. 대학생 시절 이야기다. 친구 A에게 먼 곳에 사는 여자친구가 생긴 듯했다. 매일같이 염장이나 질러대서 지긋지긋했다. 어느 날 A네 집에서 놀던 때였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A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그러자 나랑 마찬가지로 A의 염장질에 질릴 대로 질려했던 친구 B가 이런 제안을 해왔다. A 휴대폰에서 여자친구 번호를 찾아서 장난 전화라도 해보자.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이고 반성도 하고 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때는 어쨌건 나도 흥에 취해 있었다. A의 휴대폰을 찾아 몰래 열고 일단 문자를 좀 살펴보기로 했다. 슬쩍 보니 달달한 내용 투성이었다. 보낸 문자함에도 비슷한 내용이 산더미 같아서 나와 B는 낄낄대며 웃어버렸다. 동시에 마음속에 질투의 불길이 일었다. 본격적으로 장난 전화를 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어쩐지 착신 내역에는 A 여자친구의 이름이 보이질 않았다. 결국 주소록에서 찾아서 전화를 걸었다. 받을지 받지 않을지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찰나 방 안에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네 거야? B가 물었다. 아니, 내 거 아닌데? 네 거 아니야? 방에 있는 건 나와 A, B 3명. 내 휴대폰이 아니다. B의 휴대폰도 아니다. A의 휴대폰은 지금 우리가 쥐고 있다. 이 방 안에 휴대폰이 한 대 더 있다는 것 말고는 답이 없었다. A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순간 울리기 시작한 의문의 휴대폰. 이게 가리키는 사실은 뭐 하나밖에 없겠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았다. A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열어보니 하늘색 휴대폰이 하나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봤다. 화면에는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다. A의 이름이. 이 자식 뭐 하고 다니는 거야? B는 완전히 질린 것처럼 보였다. 나도 소름이 끼쳐서 술이 확 깼다. 천만 다행으로 A는 계속 자고 있었다. 우리는 A의 휴대폰 2개에서 각각
발신과 착신 이력을 지운 뒤 다음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차마 잠은 잘 수 없었지만 그 이후 어쩐지 A와는 소원해졌지만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여자친구 자랑을 들었었다. 별거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내게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었다. 대학생 시절 이야기다. 당시 나는 후쿠오카에 있는 대학교에 다녔지만 원래의 집은 오이타였다. 방학이나 연휴 때는 고향에 돌아가 고등학교 친구들과 놀곤 했다. 대학교 2학년이던 그 해 역시 고향에 돌아와 놀고 있었다. 허구한 날 한가하던 우리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구나 다트를 하고 놀다가 질린 나머지 대학생도 됐고 쿠마모토까지 드라이브를 하자고 내 친구 Y가 제안했다. 우리는 새벽 1시 쿠마모토를 향해 가게 되었다. 오이타에서 쿠마모토까지는 타케다와 아소를 지나는 산간 도로를 거쳐야 했다. 아소쯤부터는 산길만 쭉 뻗어 있고 주변에 가게 하나 없다. 양쪽이 높은 삼나무로 빽빽한 어두운 길을 그저 달려가는 것이다. 한참 달리다 보니 앞에 여자처럼 보이는 실루엣이 둘 있었다. 불빛에 비추어진 그 실루엣은 길가에서 우리 쪽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대학생이라 혈기왕성하던 우리는 오, 여자다. 예쁜지 보자. 라며 속도를 확 낮춰 그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아무래도 두 사람은 모녀 관계인 듯 했다. 4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와 중학생쯤 된 것 같은 여자아이. 둘 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채 우리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앞만 보고 걸어갔다. 우리는 뭐야, 아줌마랑 아이네 라고 조금 실망하면서도 왜 이런 늦은 밤에 둘이서 걸어가는 걸까? 이쯤 사는 사람들인가? 라고 시덥지 않은 대화를 나눴다. 차는 계속 외길 산속을 달려갔다. 그리고 20분 정도 지났을까 또 앞에 여성의 실루엣이 보였다. 또 여자다. 라고 말하며 우리는 다시 속도를 늦춰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얼굴을 확인한 우리는 한마디 말 없이 그 옆을 지나갔다. 나는 그 여자들을 지나치자마자 바로 친구에게 말을 걸었다. 야, 저 사람들 아까. 내가 거기까지 말하자 친구 Y는 말하지 마. 그 이상은 말하지 마. 라고 내 말을 끊었다. 나는 잠잡고 쿠마모토 시내까지 전속력으로 차를 몰았다. 손을 발발 떨면서. 우리는 시내에 도착했고 문을 연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들어간 뒤 나는 다시 친구에게 물었다. 야, 아까 그 두 사람 20분 전에도 봤던 사람들이었지? 친구 Y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차마 확인하고 싶지가 않더라. 그래서 네 말을 막은 거야. 어쩌면
정말 닮은 사람이 2번 지나갔던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그 하얀 원피스 차림으로 앞만 보며 말없이 걷는 모습을 다시 봤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끼쳐 말도 못할 정도였다.